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안내문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변하는 시험과 일관된 원칙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예정이에요. 시즌 1번 강의는 이제 12월 말에 개강을 할 거고요. 일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이제 독서랑 문학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오후에는 언어와 매체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는 요즘 학생들한테는 사실 매체가 예전에 시간이 짧으니까 매체하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매체를 극상위권 기준으로 11분 컷을 낼 수 있었는데 이게 매체가 시험 계속 출제됨에 따라서 매체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극상위권 학생들이 11분 컷으로 무조건 언매를 못 끊거든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어머님들은 시험장에 안 가시잖아요. 예, 제가 대신 해마다 시험장에 직접 가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15번까지 학생 아니 그 맨 마지막에 선택 영역을 얼마 빨리 푸나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대부분 반에서 가장 빨리 푼 친구도 13분 이후에 다 풀었던 것 같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극상위권 기준으로도 언매 선택 꼭 어떻게 보면 시간 단축에 기여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표준 점수는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상위권 기준의 학생들은 이제는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표준 점수에서 메리트를 느끼기 때문에 선택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실제로 풀어보면은 절대 이거는 이제 11분 컷을 못 내더라고요. 시험 막 설계 됐을 땐 11분 컷이 나왔거든요. 전체 이제 1년 커리큘럼 2페이지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1월에서 2월까지 진행하는 강의는 이제 시즌1 강의여가지고 이제 기출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 강의인데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논지들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능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해마다 수능 시험장에 직접 응시를 해서 시험에 보러 가기도 하고 수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수능 문항 분석으로 받았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논문을 준비하면서 출제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을 몇 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은 독서 출제한 교수님을 만났고 한 분은 문학 출제한 교수님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독서 출제한 교수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던 게 너무 신선했던 게 자기는 지문을 먼저 쓰고 문제를 나중에 출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출제해 놓고 지문을 나중에 썼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 경제학 전공 교수님이셨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출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글이랑 문제랑 선택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이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학년 학생들한테도 고3 기출 문제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퍼즐이 잘 맞는 글을 많이 보셔야지 좋은데 이제 그 세 분의 출제했던 경력 있는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거의 공통점이 이 세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 세 가지 얘기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해요. 수험생들이 모두 동의하는 객관적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글을 읽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주 양육자인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죠. 유심히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치동에서 가르쳐 보면 거의 둘 중 한 가지 타입이 더 많은데 좀 평범하게 아예 국어를 못한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국어를 못한다는 거는 이 아이가 장차 나중에 이성 친구와 연애에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카톡을 못 읽는 독해력.
어떻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아주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국어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우리 애가 뭐 아주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국어 점수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충 거의 대부분 두 번째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런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수능의 관심사에 기반한 독해를 본인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학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볼까요? 올해 수능 문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학 문제 정답률은 4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절반은 틀리고 절반은 맞았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전 소설인 정을선전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당연히 애들 고전 소설 못하지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정을선전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작품인 경우가 있고 EBS 연계 작품이 아닌 경우가 있으면 EBS 연계 작품이었거든요. 그럼 얘기 다르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정오답률을 분석을 할 때 문학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세트에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세트에 있으면 또 정답률이 내려갑니다. 왜 그런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뭐 안에 못 푸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 안에 못 푸니까 맨 마지막 세트는 통상적으로 정답률이 낮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언어와 매체 선택자 기준으로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가랑 나가 같이 꽂혀 있는 장지문 8번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았거든요. 18.5% 나왔어요. 정부에선 킬러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킬러 문제가 없다라는 대부분의 문항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의 동의하신 의견이 있었고 그렇지만 정답률이 18.5%짜리 국어 문제가 설계됐어요. 어때요? 뭐가 모자랄까요?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전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인데 왜 국어를 어려워할까라고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실제로 정을선전을 읽어보면은 중간에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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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시점에 몰랐다 어느 시점에 알게 됐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 시간에는 몰랐는데 B 시간에는 알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선택지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미 아는 바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A 시간에는 몰랐는데 B 시간에 알게 됐어요.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A 시간에 이미 아는 바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럼 이거는 굳이 따지면은 어떤 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을 잘 모르는 거죠. 올해 문학 문제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는 정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왜 우리 애가 그래도 중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대체 왜 어려워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녀분께서는 노란색과 주황색을 같이 읽고 계신 거예요. 노란색과 주황색을 같이 읽고 계신 거라고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국어는 100점이란 말이죠. 모든 지문 위에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뒤에 젊은 친구도 있는데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 지문 위에 맨날 뭐라고 써 있잖아요.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여기 위에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여기 위에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다음 글을 잘 읽을 수 있으면 되고 물음에 잘 답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시즌 1 강의는 다음 글을 읽게끔 만들어 드리는 강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노란색이랑 주황색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지적 능력이 중간 이상인 친구들인데 국어 성적이 안 나온 대표적인 이유는 이 흰색 바운더리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공부를 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 쪽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유의미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수능의 관심사고 그 수능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독해를 하게끔 조금 도와드리는 형태의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수능이라는 시험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아주 깊이 있게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대체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제가 인터뷰한 교수님이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게 이분을 근거로 모든 교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표 저자로 교과서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세부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나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평가원에서 제시는 하지만 실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자기가 대학에 뽑아서 가르쳤을 때 말귀를 알아먹는 애를 뽑고 싶은 거죠. 그럼 그 말귀를 알아먹는 애들은 뭘 볼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시간값이나 공간값이나 방향값과 같이 60만 명한테 얘기를 해도 60만 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동시에 고개를 저을 수 있는 정보를 위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냐 없냐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사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수능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니까 그건 읽어보시라고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얘기나 좀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저기 4페이지에 보시면 시사점 있는데요. 사실 수능 출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큰 시험이다 보니까 꼭 교육과정 평가원만의 의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른의 세계에서는 사실 어떤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하잖아요. 정치의 영역이 필요 없는 애들이 정치의 영역에 영향을 받는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킬러 문제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식 중에 하나는 연계 교재 체감을 좀 늘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분석 앞에 해놓으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실체감 연계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문학도 독서는 사실 아주 실체감은 아니지만 문학은 실체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었다 보니까 그걸 근거로 따졌을 때 내년에 시험이 급격하게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별 문제가 없다면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 친구들한테 반사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1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1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 수특 해설 영상을 문학을 제가 전부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수능 특강 교재가 처음 나와요.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가 나오면 이제 제가 전부 다 작품을 하나하나 촬영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조금 공부를 하게끔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차피 시즌2 강의에서 수능 특강 관련해서 연계교재 작품들을 수업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수능적으로 다루는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작품 자체에 대한 외연을 다루는 것들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외연에 대한 얘기들이랑 작품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하는 영상들을 시즌 1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차피 자기가 뭐 95점 이상에서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95점 이상에서의 싸움은 이제 비연계 문학 지문에서 변별이 조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기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조금 생소한 기출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최신 기출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즌 1 강의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다음 글을 읽고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신 기출에 대해서는 공부가 얼추 끝났습니다. 대부분 공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생소한 기출을 보면서 다음 글이 생소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문제를 조금 어려운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본인이 이제 극상위권 경쟁에서 뭔가 좀 메리트를 갖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본인이 극상위권인지 아니면 뭐 준상위권인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거 지금 설명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자녀분이 사실 극상위권이라기보단 준상위권에 좀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두 가지 학생밖에 없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의 학생은 잘하는 학생과 잘할 예정인 학생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럼 자녀분은 어떠십니까? 그럼 대부분 잘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던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이제 준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해 자체의 능력을 조금 그 반복 숙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국어 점수가 어느 순간 벽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가로막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기출을 다회차를 돌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국어 지문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텍스트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한번 옛날에 했으면은 다음에 그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 이거 읽어본 글이라고 학생들이 얘기하면서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반복 숙달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실로 대단한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째 제육볶음을 볶아왔는데 10년을 볶았더니 드디어 뭔가 제육볶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저도 제가 직접 살림하면서 생활하는 입장에서 요리를 10년 해보니까 드디어 얻는 인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얻는 통찰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을 지루해하고 힘들어하죠. 예, 그런 것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 국어 수업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 좋아지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복 숙달들은 어느 순간 자기의 몸에 익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도 국어 모의고사를 풀 때랑 자다가 깨워가지고 모의고사를 풀어봐라고 해도 점수가 똑같게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이번 겨울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사실 됐고요. 그냥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뭐 상담이나 관리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금만 학생이 적극성을 보이면 제가 이제 평일에 진행하는 클리닉 수업에 직접 참석을 하거든요. 이게 국어라는 게 진짜 해도 잘 안 오릅니다.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끔 좀 막 화가 나요. 막 진짜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친구는 정체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는 뭐 수업 2번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랐지? 이런 친구도 있고,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제 주식 계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슬픈 표정이 되셨네.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에서 선생님이 직접 뭔가 옆에서 그 학생의 틀리는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학습적 조언을 사실 조교님이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뭐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간 제자가 와가지고 뭐 손석표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서울대에 갔다 이런 얘기 해준 것도 모티베이션은 분명 됩니다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한 과목이다 보니까 옆에 선생님이 직접 핸들링 해주고 안 하고의 차이가 사실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일에 수업을 좀 일부 제외를 하더라도 클리닉 시간을 좀 마련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좀 특장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학원에서 문자 되게 많이 받으시죠. 오늘도 문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런 것들 좋죠. 그 뭐 조교님이 상담해 주신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자세하게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의 전제는 이제
제 여가를 모두 희생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취미도 없고 집에 기르는 고양이 두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해서 권해드리는 수업이고요. 사실 음,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가 좀 치열한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펜 한 자루랑 제정신만 챙겨가지고 강의실에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게요. 근데 걱정이 크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